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못을 하나씩 먹기는 대한민국 한가운데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한국 경제 역사 해방 이후서부터 미국 원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이었다라고 알 수 있었고요. 원래 이번 주에 박정희 시대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다음번으로 밀어놓고 새로운 주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최근 또 재벌 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 한 분이 자살하셨죠. 벌써 한 2주 된 것 같은데 그런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또한 이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회 경제에서 재벌 문제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경제 전문가 이번엔 또 백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씨.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제도권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경제 현실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백씨라고 합니다. 재벌들이 이제 동네 빵집, 치킨집까지 이제 장악하면서 서민 상권을 죽인다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되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이미 이제 대선 때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들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겠죠. 그런데 이제 재벌 개혁을 잘 하려면 이제 재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재벌이란 뭔지 얘기를 해보죠. 재벌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규모가 큰 대기업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국민 여러분 모르시죠?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구조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에서 재벌 찾아보면요. 최벌 스펠링 CHAEBOL 한국말 재벌을 영어식으로 발음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재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걸 할 수 있는데 재벌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벌은 일반적인 독점 자본이나 대기업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을 일단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재벌 총수를 중심으로 한 경영이라든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와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라든지 또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재벌의 주요한 특징은 이제 가족과 친족에 의한 기업 지배 그리고 사업 영역에서 이렇게 각종 문어발식으로 다각화시키는 이런 게 재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대물림해가면서 기업 집단을 장악하고 연관성이 없는 산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런 게 재벌의 형태다. 그래서 간략히 정의해 본다면 친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규모의 다양한 기업 집단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드라마에도 나왔죠. 황금의 제국. 거기 보면은 재벌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사촌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암투도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같은 집안에 먹는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친족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대규모의 다양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재벌 이야기만 나오면 기를 쓰고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기업 구조라며 재벌의 소유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 재벌 대기업들은 일본이나 유럽 등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뭘 제대로 아시고 방송을 하셔야지. 네, 청취자분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지배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거냐.
일본의 미쯔비시, 뭐 미쯔이, 스미토모의 경우나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도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일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과 비슷한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이제 미 군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재벌 총수들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재벌은 일단 그 당시에 해체가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기업 집단, 일본 말로 한 뭐 게이레스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 집단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한국의 재벌과는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재벌이 이제 개인 소유로 자손에게 물려주는 이런 족벌 경영 체제와 문어발식 경영으로 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재벌 해체 시에 대기업의 이 개인 소유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 경영인이 최고 책임을 맡고 실적이 나쁘면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어 있어서 이제 대대손손 회사를 물려주는 한국의 재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한국 재벌하면 황제 경영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본 기업 집단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영상의 결정은 가족 주주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재벌은 회사에서 정확한 직책도 없는 이제 재벌 총수 한마디로 이렇게 뭐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뭐 이렇게 이제 회사가 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스웨덴도 우리나라 다른가요? 예, 뭐 스웨덴에 이제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가문도 이제 뭐 한국의 재벌 가문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발렌베리 가문이 이제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비롯해서 자동차, 의약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많은 이 가문이 각종 사업을 이제 소유를 하고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도 다르게 일본에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렌베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의 권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과 같이 재벌 총수 개인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발렌베리 가문이 설립한 각종 공익 재단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총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총수 개인에게 재산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거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산이 들어오고 그 재단의 공식적인 감시를 받으면서 부가 운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뭐 이런 이건희 회장 혼자 뭐 결정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전화 주신 청취자분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재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재벌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 얼마나 비대해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재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뭐 이 대선 때 작년 대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재벌 대기업의 이 경제력은 갈수록 이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합뉴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 30대 기업 집단의 총 매출액이 1,345조 원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한국의 GDP라고 하는 한국 경제 규모가 1,237조 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이 30대 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요? 예,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273조 원이었고요. 이게 물론 가장 많았고 2위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156조 원, 그 뒤로 뭐 SK그룹, LG, 포스코 뭐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5개 기업 집단의 매출액 합계가 776조 원이었는데요. 뭐 5개 기업이 이제 한국 전체 경제 규모의 62.7%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 이제 제조업 매출에 비해서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 비중이 40%가 일단은 2010년도 이후로 넘어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지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단 뭐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의 집중도가 커져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워낙 주식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식 시장도 재벌 상장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재벌 상장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중순경에 5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유가증권 시장 보통 이제 코스피 뭐 이렇게 보통 증권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위 30대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한 64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59.4% 그러니까 60% 정도를 30대 상장사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면요, 이제 코스닥 시장도 있는데 한국에는 코스닥 시장과는 네. 다르게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좀 이름 들으면 아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30대 상장사가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일반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려면 요건을 갖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쳐보면 엄청나게 큰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재벌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재벌 대기업을 단 몇 명의 총수가 좌지우지하는 형국. 이게 한국 경제의 재벌의 실상이군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올해 이제 5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 2013년 대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이런 이제 자료에 따르면요.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의 10대 재벌 총수가요. 평균 0.99% 이제 1%가 안 되는 거죠. 예. 1%가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SK가 가장 낮은 지분율을 보였는데요.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가 0.04%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0.69%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할세.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희 회장 말고 전체 가족들이 예. 소위 말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27%거든요. 이제 1.27%로 전체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10대 재벌의 내부 지분율이 1994년에 43.6%에서 2013년에 52.92%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내부 지분율 잘 이제 이해 안 되시는 생소한 분들이 단어인데요. 있는데요. 내부 지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총수랑 네. 총수 일가 지분에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친 겁니다. 그래서 내부 지분율이 높으면 총수 일가는 일단 아까 말했던 1% 안 되는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내부 지분율이 높다는 건 어떤 겁니까? 계열사들을 가지고 통제하는 자본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니라 계열사 돈으로 이제 통제하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 자신이 직접 소유한 지분은 얼마 없는데 계열사 돈으로 이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더 심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1% 저한테도 1%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재벌이 규모가 상당히 이제 비대해져 있고, 근데 예전에는 재벌이 잘 나가면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경제에도 좀 흔히 말하는 떡고물 떨어지면서 좀 괜찮았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재벌 대기업이 다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억압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재벌이나 다른 나라는 재벌들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대기업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략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보통의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산업화 과정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소규모의 이제 생산업자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생산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뭐 자본주의 하면 경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소위 힘센 놈이 이제 이기는 형태로 그래서 뭐 진놈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독점체나 이제 대기업 집단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본들 간의 경쟁에서는 식민지 나라들에서 누가 더 많은 부를 약탈해 오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였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힘센 놈들이 작은 이제 경쟁에서 진 기업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이런 이제 구조가 형성되어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형성됐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다른 경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죠. 뭐 지난 저희 경제사 첫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산을 흔히 말하는 적산불화를 통해서 재산을 획득한다거나 아니면 원조를 받는 식으로 해서 특혜를 본 기업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재벌의 시작이 되었다. 네, 그렇죠.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재벌 대기업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자본가 계급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본가가 어떻게든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모아야지 이제 재벌이 이제 형성이 될 건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다수 초기 재벌들은 외부적인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농업 부분에서 자본을 많이 모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되거나 이제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직접 생산까지 뭐 소위 말하는 제조업 영역까지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서 자본가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재산을 불화받거나 원조와 같은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자본가가 된 것이고요. 그 자본가의 기업들이 이제 자본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특혜를 받은 기업이 일본인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조금만 비용을 처음에 내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15년 있다가 갚게 되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물가가 확 뛰어버리니까 거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본의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재벌이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재벌 육성이 본격적으로 이 시작된 것은 흔히 말한 박정희 정권 시대다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은요, 이제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출현하고 7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뭐 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 시기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박정희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개입 방식이 원조에서 차관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 것 같은데요. 예. 차관의 구체적인 형태나 성격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또 경제사 전문가께서 계시니까 상세히 다루실 것 같고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차관이나 이 차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공장 설비 등을 이렇게 들여오는 것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양 산업이나 공해 산업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들여오고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한국으로 이제 들여와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설비를 차관으로 들여온 재벌들은 이제 덩치를 이제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설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1970년에 이미 이제 500명 이상 대기업의 생산 비중이 전체 생산액의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벌 경제가 이렇게 형성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마찬가지일 텐데 박정희 정권 시대 그 시절에도 재벌들에게 각종 특혜, 지원 해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출 지원 금융 등의 각종 정책 금융 등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재벌에게 제공되는 이제 정책 금융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로 이렇게 빌려줘서 재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떼돈을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낮으니까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뭐 사업을 안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박세길 씨라고 하는 분의 이제 한국경제 뿌리와 열매 이런 이제 책에서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재벌들이 1953년부터 1984년까지 공짜로 얻은 이익만 해도 이제 70억 달러. 그러니까 뭐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 요즘 가치로 해서 50조 원에 이렇게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짜로 번 게 50조 원이다. 네네. 야, 좋네요. 참네. 결국 재벌 형성 과정이 미국이나 일본의 원조와 차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우위에 서고 물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먹을 덩치를 키우고 양육강식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보통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했던 것은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정권과 미국에게 이렇게 연줄을 잘 대가지고 특혜를 받아볼까 이런 이제 하는 것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덩치도 키우고 이제 독점적 이득도 이제 챙겨갈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도 이제 한국의 뭐 사회 문제하면 정경유착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원체 이제 재벌 총수의 전횡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 눈치를 보느라 몇몇 이제 총수분들이 이제 구속되어 계시죠. 구속되어 계시긴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재벌 총수들은 온갖 탈세와 횡령 혐의가 포착되어도 구속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재벌 총수의 경우에는 뭐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무조건 나온다. 이게 뭐 거의 공식이다시피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러한 간행의 뿌리는 이렇게 재벌의 육성 과정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재벌 총수들은 법정 갈 때 다 옷이나 차가 똑같잖아요. 휠체어의 환자복. 그런 게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결론은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벌 이제 커가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경쟁을 통해서 대자본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정부의 특히 재벌의 형제가 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러한 정책을 쓴 건지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벌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요,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게 지리적인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주의 체제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이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이제 한 학자는 이를 두고 이제 미국의 쇼윈도우 경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보여주기 씁니다. 경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러 쇼윈도우에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경제를 키웠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은 단기간에 빠른 경제 성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나 중소기업 등의 돌아갈 몫을 최대한 줄이고 자본을 이제 소수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시키는 외형적 성장 정책을 이제 취해왔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다양한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원조나 차관에 의해 성장해온 소수 재벌들을 관리하는 게 또 관리 측면에서는 더 쉬웠겠죠.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그런 거네요. 뭐 반평균 올리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몇 놈 빨리 더 열심히 키워서 성적을 올려야지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쉽고 관리하기 더 쉽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뭐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노동자나 중소기업은 줄이고 재벌 대기업을 육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국내에서는 재벌 그 대기업이 만들어낸 상품들을 살 수요가 없었을 거고 결국은 재벌들은 해외 판매를 해야지 해외 판매를 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물건이 팔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노동자나 농민 등 이제 일반 국민들이 소비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극히 미미한 이제 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대기업은 막 성장을 하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해외로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판매 시장을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이제 무역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다. 너무 수출로만 먹고 산다. 뭐 이런 그렇죠. 문제들을 뭐 이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이제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이때부터 이러한 대외 환경에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요. 물론 이제 현재는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높긴 한데, 근데 중국도 어떻습니까? 이제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뭐 부품 소재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싼 노동력을 통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파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한국 경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게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2008년도부터 한국 경제도 급격히 활력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감기 걸리면 재채기하면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한국 경제 감기 걸린다. 네, 그런 얘기가 있지 말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죠, 요새도. 계속 재벌 육성 정책이 나빴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벌 대기업이 있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한 것 아닙니까? 네, 전화인데요. 청취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뭐 8, 90년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은 물론 뭐 수치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뭐 사실인 거죠. 하지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네.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고요.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삶도 여전히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들의 희생 속에서 경제가 성장해 왔던 거죠. 뭐 재벌이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대외 의존성과 정경 유착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게다가 이런 식의 재벌 중심 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근히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서민들의 구매력도 높이면서 대외 의존성을 축소해서 전체 경제의 순환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반짝 성장은 좀 덜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이나 이후 대안을 모색할 때 훨씬 더 이제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100년, 200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나갈 수 있을까를 그려본다면 노동자나 중소기업 등 국내 경제 주체들과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어쨌든 재벌 이런 중심에서 IMF 이후에 재벌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뭐 재벌 대우는 해체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의 IMF 이후에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재벌 총수의 영향력이 줄고 외국 자본의 영향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경제는 거의 뭐 IMF 전과 IMF 이후다 이렇게 뭐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이제 1992년에 최초로 자본시장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게 개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이후로 이제 개방도가 꾸준히 확대되다가요. 1998년부터 미국과 이 IMF 경제 관리 체제를 받으면서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는 거죠.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10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444조 2,313억 원. 그래서 지분율로 따지면 33.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인 거고요.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가 전면 개방된 게 1998년 5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치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의 최고치는 2004년 8월 4일에 기록한 42.29%였는데요. 네. 근데 2008년 전 세계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9년 4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25.56%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계속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서 다시 30%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35%를 넘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요 아대한민국에서 이 경제 분야 시간에 전체적인 외국 자본의 유입 문제는 좀 특별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요. 네네. 이번 시간에는 재벌, 레만국한에서 얘기를 해보죠. 주요 재벌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요. 10월 이제 30일 기준으로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2013년이요. 예, 올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49.58%를 이렇게 기록 중입니다. 거의 뭐 절반이네요. 예, 50%라고 보면 되겠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54.3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자동차가 46.52%, 현대모비스가 49.78%, 기아자동차가 37.1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그 보통 삼성그룹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했을 때 핵심적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48.77%. 근데 참고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외국인의 보유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48.77%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회사죠. 이제 40.74%를 기록 중이고요.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긴 한데 그냥 일반 주식회사 LG가 27.2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제일 낮습니다. LG 생활건강이 45.22%, LG전자가 15.59%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정의상 이렇게 재벌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요 대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가 54.1%를 기록 중이고요. 물론 이제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주요 재벌 대기업들은 외국 자본이 약 한 50%를 전후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 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그 IMF 이후에 어쨌든 외국 자본의 한국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불안 문제 이런 게 좀 제기되었던 것으로 좀 떠올라요. 그래서 재벌들도 정부의 경영권 방어
뭐 방어 수단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좀 구체적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간단히 재벌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재벌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대선 시기에도 뭐 순환 출자를 구조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이제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누가 얘기했죠. 네, 앞서도 1%도 안 되는 총수 지분으로 전체 재벌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네. 1%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사라고 하는 이제 전체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끼리 네. A사가 B사에게 1억 원을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는 겁니다, 돈을. 그럼 B사는 C사에게 1억 원을 출자를 하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C사가 다시 A사에게 처음 A사에게 다시 1억 원을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부상 자금은 늘어나겠죠. A에도 1억 원이 있는 거고 B에도 1억 원이 있는 거고 C에도 1억 원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니까 똔똔이네요. 예,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이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인 거죠. 장부상으로는 다 1억씩 찍혀 있지만. 그래서 이 순환 출자 방식은 적은 자본으로 이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거고 재벌 개별 기업의 부실이 전체 계열사로 이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 순환 출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뭐 대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삼성이랑 현대차 그렇죠. 그룹이니까요. 이제 삼성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삼성은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 지배 구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요. 예, 그렇죠.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삼성카드, 그리고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로 다시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가 꾸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습니까?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25%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만 장악을 하면 순환 출자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들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이런 걸 다 쭉 장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정점에 서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시 또 현대모비스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7%를 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순환 출자를 통해서 그룹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벌 아까 총수들이 소수 지분으로 소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돈을 이용해서 재벌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 장악 능력이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외국 자본과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외국 자본을 고려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이제 외국 자본의 경영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재벌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에 이제 2012년도 유보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남겨놓는 회사에 1,441.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2008년에 923.9%거든요. 이제 2012년이 이제 517.8%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이죠. 쉽게 말하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이제 쌓아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최근에 사내 유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본이 당연히 이제 투자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쌓아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재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내 유보를 많이 남기기 시작한 거는 이제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명분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사내 유보율이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이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유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재벌들이. 그렇군요. 그럼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도 재벌들의 취약한 이 소유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재벌을 해체하자고 하면 또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외국 자본이 사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삼성 해체하자. 그럼 그걸 삼성이 외국 자본 사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시기에 진보개혁 진영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뭐 장하준 교수나 네. 김상조 교수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을 각각 내시면서 이렇게 논쟁이 맞아요.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나면 이제 떨어져 나간 기업들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가겠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자금력으로 본다면 이제 외국 자본이 유력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벌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 민주화하자라고 하면 경영권 방어 위해서 수십조 원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제 재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제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를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재벌들과 협상을 통해서 재벌들한테 쉽게 말하면 복지 재원을 받아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 국가를 건설하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좀 다 저한테 일단 와닿지 않아요? 어쨌든 네. 어떤 이제 재벌을 지금 이 상태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설자리를 잇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재벌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외국 자본에 대한 적절한 이제 통제와 규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외국 자본이 들어온데 그거는 이제 IMF 이후에 한계성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예. 무작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 거죠. 네. 그럼 한 가지 제가 또 아까도 좀 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네. 외국 자본을 규제하자니 재벌을 도와주는 것 같고 재벌 개혁을 하자니 외국 자본이 신경 쓰이고 이런단 말이죠. 예. 이게 좀 뜨거운 감자 아닌 뜨거운 감자던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뭐 경제 민주화든 복지국가 건설을 하는 문제든 이렇게 상당히 좀 나아가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재벌 총수와 외국 자본을 현 상황에서 이분법적으로 좀 갈라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영권이나 기업 매각 등을 놓고 어쩌다가 이제 외국 자본과 재벌 총수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뭐 재벌 총수들이 외국 자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이겠죠. 네네. 하지만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국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둘은 일종의 유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뭐 탄압이라든지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라든지 둘 다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동의 행보를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외국 자본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나름 이제 용인해주고 재벌 총수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서 그 이윤을 외국 자본은 이제 받아가면 되는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개혁해야 하는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그냥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외국 자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뒷받침되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겠고요. 물론 이제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국 자본이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뭐 칼자루를 질 가능성이 많지만 이거를 우리가 꼭 이분법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주냐 이렇게 또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듣고 보니 제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결국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재벌이나 외국 자본이 똑같다. 네. 하긴 각각 노동자 집회 IF에 보면은 우리나라 워낙 지분을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뭐 구호 외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네, 뭐 이 외국인 배당금이 이제 늘어나서 이제 한국의 부가 해외로 이제 유출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올해 제가 한번 보니까 5월 22일 날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뭐 돈 맡겨놓는데. 예. 12월 결산법인, 그러니까 12월 달에 결산을 하는 이런 883개사가 올해 한 10조 9,607억 원을 이렇게 배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이제 0.8% 정도 줄어든 수치고요. 이 중에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액은 4조 662억 원으로 절반은 안 되지만 작년보다 5.4% 늘어났습니다. 전체 자료를 다 취합해 보진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법인이 있고 3월 결산법인이 있거든요. 3월 결산법인들도 배당을 당연히 했을 테니까 외국인 배당액은 5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2011년에 이제 방금 소개드렸던 건 2012년이었던 거고요. 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당액이 4조 8,700억 원이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4조 8,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한국 같은 경우가 5조 원 정도가 배당으로 외국 자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참, 네.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우리나라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외국인한테 배당을 가장 많이 하죠?
네. 물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말하면 실탄이 많으니까 주요 이제 재벌 대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물론 개미 투자자들이야 뭐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1위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962억 원으로 약 한 7천억 원 정도를 외국인에게 배당을 했고요. 네. 2위는 SK텔레콤이었는데 2,947억 원, 그러니까 약 한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3, 4위는 현대차와 포스코로서 약 한 2,700억 원을 배당을 했고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대기업의 외국인 배당이 무려 2조 5,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당액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럼 다시 좀 더 얘기를 더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나라 GDP가 1,200조잖아요. 네, 그 정도 된다고. 그 중에 5조 원을 외국인한테 배당한다. 네네. 숫자적으로 보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매출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한 대 팔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팔면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100만 원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100만 원 안에는 이제 내가 재료를 투입했고 이런 비용도 들었을 거지 않습니까? 매출에서 순이익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판 거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익을 남겼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중에 배당이 얼마냐, 순수하게 남긴 이익 중에 배당이 얼마냐,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게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공기업과 이제 재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실제 벌어들인 이제 당기 순이익이요. 총 6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5조 원 정도라고 하면 7%가 넘는 이제 금액이죠. 경제상으로 이렇게 외국인 배당으로 그런 면에서 7%가 나간다 이런 거는 꽤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내부 유보율이 재벌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배당되지 않은 돈은 기업 유보로 해당 기업 가치를 이제 높이게 되겠죠. 기업이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우리가 남겨놓은 돈이 많다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나름.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자본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서 이제 또 다른 또 이득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가까이 토론해 보면 숫자 갖고 노름하는데 숫자도 진실 찾아보면은 네. 야 이게 이런 게 또 나오네요. 근데 배당도 배당인데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자본이 시세 차익을 가져간 돈도 꽤 될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네. 이제 정확한 추산을 좀 하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 차익에 가세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기 자본이 거두는 시세 차익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뭐 양도 차익이라고 하면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으면 100원을 이게 이득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100원에 대한 가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가세를 하죠. 네네. 근데 그 주식은 그렇게 가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증권사 통계에 의하면요. 증시 개방이 시작된 1992년도부터 증시가 개방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2011년까지 외국 투기 자본은 약 360조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2011년 30년이니까요. 네. 이제 360조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매년 12조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92년도부터 증시가 개방되기 시작했지만 전면 개방돼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98년도부터죠. IMF 이후부터. 그래서 98년도부터 계산을 해서 98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24년이니까요. 네. 이제 이 360조 원을 24년으로 나누면 이제 15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매년 약 한 15조 원 정도를 외국 자본이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정치지만 시세 차익으로 15조, 배당으로 4, 5조 정도. 그러니까 어림 1년 한 20조 원. 20조 원이 얼마큼 돈이 많은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증권 시장에서만 가지고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20조 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우리 이전 각하께서 이 4년간 이렇게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이 4대강에 녹조라떼 투자했던 돈이랑 거의 맞먹는 돈이고요. 그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2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상당히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이야, 네. 저희 오늘 아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재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벌을 다시 좀 한 줄 정리 같은 걸 해주면은 재벌은 가족 경영, 문호발실 확장을 특징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체벌이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이런 구조고 다른 나라 달리 소규모 자본들의 경쟁에 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산불화와 정권의 특혜 이런 그렇게 받은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 재벌로 살펴봤고요. IMF 이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는 경영권을 위협하고 배당금을 또 외국 자본이 가져가면서 재벌과 외국 자본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외국 자본에 의해서 주식 시장에 나가는 게 한 20조 된다라고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재벌 개혁해야 된다, 경제 민주화하자라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다. 재벌의 성장 과정과 특징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재벌이 버는 돈이 흔히 말하는 삼성이 뭐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삼성이 열심히 돈 벌어봤자 많은 돈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오늘 이 재벌 특집편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참고로 방금 뭐 삼성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잠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보통 삼성이 요새 핸드폰을 팔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해외 공정률이 이제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만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 중에 80% 이상을 해외에서 이제 담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삼성이 잘 나가봤자 국내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이미 거의 미미하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현대자동차도 요새 어떻습니까? 다 외국에 공장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구조로는 한국 경제가 이제 지탱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뭐 이렇게 좀 현실을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네, 재벌 위주의 한국 경제는 개편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 재벌 해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재벌 개혁이 될 수도 있고 경제 민주화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벌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준 우리 경제 전문가 백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뵐 것 같네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한 이야기 박정희 편을 가지고 와서 청취자분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